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백과사전 12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백과사전은 교육언론 창과 박시영TV가 함께 협업하는 방송인데요. 교육 이슈,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좀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나라가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 관심을 들일 시간이 없어요. 빨리 저 중대 사안들이 좀 정리가 돼야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얘기하면서 우리 교육을 얘기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걱정입니다. 예, 이상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놨더니 온 나라가 정말 피멍 들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70년대 사는지 80년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 맞아요. 그 시대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갖고 있고 그렇죠. 윤석열 씨의 그 부친께서 고무호수로 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체벌도 없고요.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하고 정말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조차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도 안 했지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분이 바로 우리 방송의 터줏대감 성기선 교수님입니다. 박수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성기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MZ세대들의 그 교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MZ세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절반을 넘었었죠. 유치원의 경우에는 뭐 70%까지 올라가고 초등이 제일 많은 비율인데 절반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MZ세대 선생님들의 또 특이한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도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림 판서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MZ세대 선생님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요즘에 학교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교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들, MZ세대 교사 선생님들의 특징, 학교 현장의 고충,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AI, 지금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이야기들, 또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두 분 선생님들 직접 모셨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명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광명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실천교육 교사 모임 회장으로 지금 있고요. 올해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작년이죠. 2017년생들. 네, 아이들이 2017년생들 가르쳤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아니, 보니까 명함을 받았는데, 선생님 명함 중에 요즘에 받았던 명함 중에 가장 특이했습니다. 막 그림으로 막 설명해 놨는데, 이따가 그 그림 판서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지 직접 한번 저희가 볼 텐데요. 아무튼 굉장히 특이했고, 참샘 스쿨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 지금 회장으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신 최희주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7년차 초등교사 최희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정말 애때 보이시는데. 목소리가 그런가요? 벌써 7년차. 네, 7년차입니다. 작년에는 부장을 했습니다. 학년 부장까지. 그러니까. 야. 정말 몇 학년 가르치세요, 초등학교? 저는 3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뭐부터 물어볼까요? MZ세대 그 선생님들 특징을 좀 짚어볼까요? 그렇게 해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기성세대들은 교사 문화에 대해서 옛날 시각에서 보거든요. 저도 맞았던 기억밖에 없어. 80년대 말에 교사 생활 좀 했는데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MZ세대가 등장하고 초등의 절반 이상이 이제 그 세대적으로 MZ세대 30, 40대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서 20, 30, 40대죠. 굉장히 지금 교사 문화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측면도 많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선입견을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스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선생님들이. 군사부 일체. 그래서 그냥 어렵기도 하고 뭐 때리면 그냥 맞아야 했고 말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월급쟁이 이런 공무원이 아니라 약간 그런 거보단 좀 더 위에 있는 어떤 그 성직으로서의 교육관, 그치. 교사관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저희가 그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형성하잖아요. 네네네.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어야 한다 뭐 등등등. 그래서 그런 스승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젊은 교사 선생님들 보면 저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선입견이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되게 좋은 직장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그 교사로서의 좋은 직장을 뭐랄까 갖고 있는 직업군 네네. 뭐 이런 이미지도 약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들이 한참 각광받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정말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당위론하고 또 현실적인 어떤 시각하고는 달리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선입견도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이. 자, 두 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MZ세대 선생님들 특징이 이런 거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그 김자명 선생님 MZ 세대예요? 아, 저 살짝 걸친 거야. 네, 그래서 거의 끝자락 같아. 네, 그래서 이제 나와도 되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설명하는 입장에서 왜냐면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책도 썼고 네. 네, 설명하는 입장에서 나왔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는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2000년대생 교사랑 90년대생 학부모들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학교에서 볼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 초등학교 보면 이제 90년대생 학부모님들 이제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2000년대생 교사들도 이제 들어와요. 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학교라는 곳이 이제 세대 교체가 굉장히 많이 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 선생님들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되게 성향도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네. 그러니까 교사 집단이라고 해서 MZ세대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전체 세대, 그러니까 MZ세대 전체 특성에 이제 교사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다른 문화들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수직적이고 그런 관료적인 문화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요즘 보면 제일 불쌍한 게 교감 선생님이야. 학교에서. 네. 말을 중간에 잼 네. 되겠죠. 말빨이 안 먹히는 거지. 안 먹혀요. 위에 네. 교장이 있고 밑에 교사들인데 교장은 쪼고 네. 선생님들 말을 안 듣고. 또 교장 선생님도 막 쪼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은 교장 선생님도 가능하면 예. 딱 천사처럼. 어. 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 거 없나요? 오. 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많이 문화가 바뀌고 예.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서는 예.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하세요. 아. 네, 교감 선생님. 그리고 또 가능하면 도와주려는 쪽. 교감을 또 몇 년 하면 교장으로 승진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있는 거죠? 네네. 되게. 보통 교감 선생님이라면 교장 선생님은 보통은 되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이 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되면 교장 선생님은 웬만하면 이렇게 되기는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기성 그 선생님들 뭐 윗세대들 있잖아요. 네. 뭐 40, 50대 선생님들에 비해서 20, 30대 MZ세대 선생님들의 특징. 일단 저희 학교는 학교가 규모가 되게 작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약간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기보다는 자기 개인 교실에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누가 잠깐 연구실에서 뭐 하자 이렇게 저를 불러주거나 하지 않으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다른 선생님들 얼굴을 한 번도 못 뵙고 아, 교실에 네, 있어요? 그런 보통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교무실에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초등학교는 개인 교실에 다 있어요. 아, 개인 네. 교실. 교실이 아. 그 연구실처럼 돼 있고요. 네. 교무실 문화가 없어졌어요. 네. 아, 이제 없어졌구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교무실에 좀 모여 계시는데 예. 초등학교는 네. 자기 교실이 사무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갖고 있는 직장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 사무실을 일반 공무원이 가지려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급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초등교사는 이제 딱 발령 받자마자 개인 사무실이 있고 이게 문 딱 닫으면 교장 선생님도 함부로 못 들어오세요. 아,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수업을 하는 교실하고 연결돼 있나요? 그러면? 그 공간이에요. 수업하는 공간 안에? 교실이 네. 연구실이 된 거죠. 연구실이 된 거구나. 아, 그건 좋네. 네. 근데 요즘에 그렇게 그 승진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MZ세대는. 맞아요. 네. 그게 승진하면 이제 뭔가 관리 영역이 뭔가 있어서 꺼려하는 건가요? 왜 꺼려하는 거죠? 약간 기회비용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도 근무를 하면서 승진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일단은 힘들어 보이시고 뭔가 이 승진을 해서 교감교장이 돼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냥 지금
조금 더 내 일상에서 재밌는 걸 하고 그런 거를 요즘 선생님들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승진하면 뭐 일들이 굉장히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예. 승진을 하면 장점도 있거든요. 예. 장점도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나 한마디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승진하면 우리가 이해할 때 뭐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준비 기간이라고 보는 건가요? 네. 보통 승진하려면? 네. 근데 내가 교장이나 교감 꿈꾸지 않아. 나 평교사로 끝까지 갈래 하면 그런 승진과 관련된 일을 굳이 할 필요 없다는 네, 거죠.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별로 없으면 나중에 교장, 교감 어떻게 뽑아? 그래도 있습니까? 있어요. 그 네, 중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그래서 경쟁이 완화가 됐어요. 오히려. 아. 그래서 MZ세대의 특성 제가 책 쓰면서 썼던 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정체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교사로서만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갈 길이 이제 하나인 거예요. 빨리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정체성도 있고 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있고 게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자기의 이제 초점을 맞추죠. 내가 승진을 해야지 즐거울 것인가 아니면 이 교사로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어떤 거를 해야지 자아 발전을 할 것인가. 또 특히 요즘 젊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 자유 이런 것들도 엄청 강조하시거든요. 그런 것 TV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음. 뭐 현지 교사인데도 노래 부르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래퍼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캐릭터가 그 부캐라 그러죠. 네. 부캐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서 네. 온라인상에서 또 다른 어떤 또 자기 취미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에 다양한 자기 퍼스널리티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걸 즐기는데 내가 뭘로 교장되냐 이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아. 다양한 면모를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게. 왜냐하면 예전부터 교포자라 그러거든요. 교장을 포기한 사람. 이 교포자들의 삶은 오히려 자유롭고 네. 승진 라인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평가 잘 받아야 되고 자기 승진 점수나 이런 거 관리해야 되고 연구 점수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보다는 승진을 위한 점수 관리해야 하다 보면은 학생들과의 관계나 수업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돼요. 제가 이런 풍토를 공기업 공사 있잖아요. 흔히. 거기 네. 가도 똑같아요. 맞아요. 공기업 공사 옛날에는 뭐 사장 되려고 임원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보직을 안 맡으려고 한대. 보직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고민이 많대. 일정 정도 또 그게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배치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다들 그 꺼려해서 네. 참 그런 문화가 이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있다는 거고요. 그만둔 분들도 좀 있다면서요? 보통 그거는 이제 교사뿐만 아니라 정말 공무원 전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통계 보면 이거 9급,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만두는 전체 퇴직자에서 23%가 거의 1년 차. 네, 굉장히 많이 그만두거든요. 1년 차에. 네, 공무원 중에서는. 특히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래요. 네네. 근데 교사는 그래도 그렇게 안 높아요. 아직은 뭐 5%, 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대로 오면서 그 10,000명이 넘어서면서 거의 두 배 이렇게 증가하던데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수는 그래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좀 적은데 이제 상대적인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만두고 뭐 해요? 저 다양한 거를 하는 것 같아요.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죠? 네, 저 주변에는 이제 그만두고 인천공항 인턴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특성을 살려서 교육 기업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엄청 정말 다양한 걸 하더라고요. 우리 주위에 또 아는 사람도 있잖아. 영화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 네, 계시죠. 네. 별로 힘들어 보이던데. 보이지.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교직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은 나가서 지나보면은 한편으로 자유로운 거 보이지만은 대단히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힘든 게 있지만은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진짜 그 여자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가장 선망되는 모든 남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선생님들을 많이 뽑았었잖아요. 남녀 다 그렇겠지만 그게 어느 시기에 있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 한 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공무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그만두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공무원들도 그래서 옛날만큼의 그렇게 선호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예전보다는 예전에 막 제가 초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부교사는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 맞아요. 또 맞아요. 여교사는 1등 신부감 막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비하 발언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가 많이 없죠. 들어서 그런 거 그만큼 없어요. 네.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네, 그렇게 기본. 좀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제 뭐 교대 입결이나 그런 것들도 좀 낮아진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보면 또 이번에 수시 지원율 보니까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시. 그러니까 약간 주식이든 뭐든 약간 저점에 잡으려는 그런 그런 거. 비유 좋아. 선생님 주식 하시는 것 같아. 고점에 잘 쓰게 나와. 몰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점에 잘 잡으면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이 교사하기 제일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 서희초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교대 총장들이 더 걱정하고 교대 지원자 비율이 떨어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는 아닌 상태고 어떻든 교직 문화가 지금 젊은 세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젊은 사람들의 또 디지털 역량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교사들의 적응이 더딘 반면에 이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해 가지고 원격이나 온라인 수업에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했는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꽤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서 MZ 교사들이 그러한 변화에 좀 주도 세력이 되고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코로나19 때 온라인 수업을 주도했던 거는 진짜 20, 30대 선생님들이 주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 문화 자체가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학교 문화로 봤을 때는 우리 기존에 좀 젊은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하면서 너는 신규 교사니까 나한테 배우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너무 당연했는데 저는 코로나19가 그걸 많이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경력 있는 선생님이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하는 게 약간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교사 학습 공동체를.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좀 서로 평등하게 알려주는 문화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코로나19 이후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꼰대 문화처럼 위에 그 경력 많은 선배 교사가 이거 해 저거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된 거예요. 젊은 교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교사를 대부분 선호하는 건 맞아요. 초등학교 엄마들이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느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되게 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엄한 선생님을 또 원하는 학부모들도 꽤 있더라고. 왜냐하면 좀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러는데 이걸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면 집에서도 물론 그게 잘 안 되지만 선생님도 좀 잡아주길 바라서 어떤 분들은 또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을 또 원하는 분들도 있던데 난 개인적으로 우리 최희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8년차, 7년차. 네. 그러면 아이들 가르친 아이들 중에 뭐 중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고등학생도 있죠. 고등학생도 이제 있어요? 고등학생 된 애들. 네. 그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연락 올 때가 있습니까? 네, 연락 오고 제가 첫 제자들이 이제 올해 고3 올라갔거든요. 이야. 네, 벌써 6학년이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제가 원래 시흥에 있다가 고향으로 옮겼는데 이제 옮기기 전에 시흥에서 교복 입고 뭐 한 6명, 7명이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뿌듯하지 않아요? 뿌듯하죠. 네. 진짜 제자들이. 지금도 이제 올해 이제 6학년에서 중학교로 올라간 친구들이 교복 입고 시흥에 있는 친구들인데 일산 오겠다고 엄청 귀여워요. 그럴 때. 잘했네. 그 맛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정말 그러면 엄격한 선생님이었어요? 다정다감한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제 신규 때는 진짜 그 갈피를 잘 못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래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좀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때로는 또 엄격하게 하기도 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도. 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그걸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엄청 친절했다가 정말 이 선생님이 화가 나면 선생님 진짜 화났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바로 알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그 제가 선생님 그 모습이 좋다고 봐요. 그 시간이 꽤 걸려가지고 한 30년 전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중학생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설문지에 한 3,000명 정도 대답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스타일이 지금 얘기한 그거예요. 음할 때는 음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할 땐 따뜻한 그런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맥락 구분을 잘해주는 선생님을 맞아요. 좋아하지 네. 항상 음하거나 항상 부드러운 음악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이제 학교 이야기 좀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교권 침해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요. 본인 두 분이 개인적으로 경험해 봤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교권 침해 사례 어디까지 좀 당해봤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기 좀 그런데 아직 저한테 이제 제가 만나 뵀던 학부모님들은 다 이제 저를 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학교 전체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많았어요. 이제 그 저의 옆반 선생님도 경력이 좀 어리신데 이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하이톡이라고 어플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있는데 카카오톡처럼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를 장문으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님이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한 계속 분이 네 장문으로 계속 길어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길게 오시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상담하기 전에 이제 이건 저희 학교에 있었던 일인데 상담하기 전에 이제 전화로 본인 학부모님이 인상이 좀 무서운데 괜찮겠냐 이렇게 연락이 오셔서 뭐 네 이렇게 했는데 오실 때 그 문신을 다 이제 하시고 반팔 차림으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분의 스타일이실 수도 있지만 이제 교사에게를 좀 이렇게 약간 겁을 주려는 그런. 왜 그렇죠? 좀 희한하네. 그 아이들한테 안 좋을 텐데 자기 아이. 저기한테 좀 네. 특별히 대해달라는 그런 사인이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성적인 농담이나 이제 이런 거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원래는 이런 게 극단적인 사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게 점점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좀 일상처럼 되고 있는 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이들 가르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학부모들 상대하면서 이상한 학부모들 네.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오겠네요. 애들은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가르치면 된다가 되지만 학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참 좀 슬플 때가 많죠. 진짜 참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요.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그럼요. 아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교권 보호를 위한 5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교육기본법부터 아동학대 처벌법까지 5가지 법률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교사들한테 물어보면은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 또 특별하게 이제 그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처벌법, 아학법이라고 하는 거기에 정서학대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맞아. 그때 여전히 했던 현장의 변화가 더디다는 점에서 참 그거 그때 우리 백승아 의원 오셨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 정서학대법. 묘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게 그 교사들이 그게 그런 거를 만약에 뭐 묻지 않으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예민하니까 놔두자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교권 침해가 음으로 양으로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저도 교원단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아주 모호해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정말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있으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잠깐 서 있을래 이럴 수 있거든요. 서 있을래 이럴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아이가 그것 때문에 뭐 교실에서 창피를 당했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그거를 뭐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았다고 하면 이거를 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장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선생님들이 안 하죠. 떠들든 말든 그냥 방치하는 거. 거기 앉아 있어. 괜찮아. 그냥 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이들 몇 명인데 누가 좀 잘했으면 칭찬하면 칭찬을 못 받은 아이가 또 그거 맞아요. 상처받았다고 또 얘기한다면서요. 그런 것도 그거는 진짜 좀 충격적이더라. 그러니까 솔직히. 이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걸 문제시하는 학부모들의 경우에 수준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 그걸 다 당해야 그럼 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또 지금 방치하는 스타일로 그냥 내가 괜히 어설프게 끼었다가 나중에 곤혹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최희주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부모님들이랑 좀 라포가 많이 형성이 돼서 그런 일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례로 저희 학교가
체험학습을 올해 되게 많이 갔거든요. 저희 학년이. 네.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도 좀 기피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책임이 교사 책임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기피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체험학습을 가는 날 비가 온 거예요. 비가 네. 되게 많이 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저희가 그 전에 가정통신문에 우천시에도 진행을 한다고 이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막 폭우특보랑 이런 게 이미 출발한 후에 와서 이제 걸어갔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 한 분이 그 국민신문고에다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이런 네. 악천후가 된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간다. 네, 근데 체험학습을. 네, 안전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시켰고 실제로 아이들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녀왔고 이제 그 아이들 현장에서 사진도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걱정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교사한테 뭐 이런 점이 걱정이 됩니다가 아니라 국민신문고에다가 이거를 찔렀다는 거는 너네 어떻게 대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은 이렇게 이제 많이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되고 나니까. 참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 될 텐데. 네. 그러면 만약에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는 여러 가지 걱정이 돼서 빼달라 이러면 네. 또 선생님 조치를 하잖아요. 되게. 그럼요. 네, 집에 보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원래는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도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저의 방향성을 설명드리고 좀 진행을 하는 경우였는데 체험학습이 그렇게 되니까 체험학습은 진짜 못 가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이게 법적인 부분을 어떤 형태든 간에 매듭을 좀 깔끔하게 지어야겠네. 네.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맞아요. 네, 아동학대법 관련돼서는 정말 계속 그 문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부모들의 지나친 관심이냐 지나친 개입이냐 이 경계도 사실은 애매해요. 만약에 학부모들이 전혀 관심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상호 의사소통하고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저 민원인으로서의 학부모라고 하면은 교사 입장에서 매우 힘든 거예요. 민원인 한 30명을 상대해야 된다면은 그건 곤란한 거고 우리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잘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도 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사 교환도 하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잘 되면 참 좋은데 뭐 교사 개개인에 따라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학부모가 너무 심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받았던 민원 중에 저한테 제보해 주셨던 민원 중에서 영양 선생님이었어요. 영양 선생님 학교를 보면 60대 교장부터 병설 유치원 5세까지 같은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60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살부터 60세까지 같은 밥을 먹어요. 그러면 대체 어디에 입맛을 맞춰야 되는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어려운데 이제 민원을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영양 선생님이 받았는데 전화해 가지고 너무 급식이 맵다. 맵다 이런 아이들 입맛에. 근데 누구는 또 엄청 싱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매운데 그러니까 알겠다. 그래서 요즘은 진짜 맵기도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소스까지 따로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애가 너무 조금 음식을 너무 받는 것 같다. 더 달라. 그러면 학교 현장 와 보면 아이들 진짜 다 버려요. 네, 정말 무상급식인 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다 버려요. 안 먹어요? 안 먹어. 빨리 다 나가서 버려요. 놀려고. 다 버려요. 빨리 나가서 놀고 싶어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버리는데 이제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다 먹었는데. 잘하는 시절이었잖아요. 우리는 2교시 끝나면 점심 그 도시락 까먹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없어. 음식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줘요. 별도의 배식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배식대가 더 있으니까 더 먹고 싶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는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더 달라고 말을 못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알아서 챙겨달라는 영양성이 말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영양사가 저 친구 누구지 다 기억해서 더 근데 주라는 요새는 얘기야? 진짜 그래요. 누구 알러지 있는지 누가 뭐 있는지 영양선생님이 다 기억하고 알러지는 진짜 그러겠네. 너 있으면 그러니까 계란 나왔으면 너 이거 말고 이거 먹어 하고서 그러네. 다른 것까지 챙겨주는 수준이에요 요새는. 그럼 전교생이 몇 명이에요 보통?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별로 좀 많이 다른데 달라요. 그래도 저기 몇백 명 되죠. 몇백 명 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세요. 네. 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영양 선생님이나 보건 선생님 그러면 체육 뭐 이런 쪽에 관련된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는 사실 가능해요. 이제 AI도 있고 하니까 개별 관리해서 식단 조절하고 만약에 얘가 뭐
비만이다 하면 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지병이 있거나 하면 또 어떻게 처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리까지를 학교가 사실은 뭐 예전에는 교육적인 거 말고는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강이나 의료까지도 학교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알러지 있는 학생들 명단을 쭉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명찰을 폐용하죠 아이들. 아니야 명찰 폐용 안 해요? 네, 그럼 얼굴을 다 기억해야 하네. 그렇죠. 네. 명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 그걸 적어요. 건강 관련된 거를 이래 다 식단에서 네. 특징적인 네, 거 그런 뭐, 것도 다 아 봐요. 그러겠네. 네. 야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아주 근데 정교하셨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도시나 이런 데는 너무 모여가지고 막 한 반에 맞아요. 막 과밀이죠. 꽉 차 있고 조금만 벗어나면 확 줄어요. 막 20명 정도밖에 네, 안 되고. 20명도 많은 편이에요 안 요새는. 되는. 그래요? 네, 거의 오. 20명보다 적어요. 70년대 초에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58명 정도 됐거든요. 아니, 저희 지금은 60명에서 60명. 22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네. 21명이에요. 평균이 21명이 평균이면은 대도시나 이런 신도시의 경우에는 학급당 한 30에서 35명까지 가는 데도 있고 그 이후 뭐 읍면 쪽으로 가면은 뭐 학급당 학생 수가 뭐 15. 한두 명 있는 데도 그러니까 있고 그렇게 될수록 편차가 심하죠. 교육의 질을 높아지기를 바라는데 그럼 교육 재정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학생 수 줄어드는 비례만큼 재정 확 줄인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게 학생 수에 따라서 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학급 수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되고 교사 배정이 되고 그러잖아요. 네.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나중에 학급 수가 줄어든 건 당연하지만은 비례적인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 예산이 학생 수 줄어드니까 대폭 줄이겠다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교육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지금 부족해요. 근데다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도 교육청에서 47.5% 맞던 것을 국고 47.5% 주는 거를 또 안 주겠다고 또 지금 거부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게 현장의 예산이 지금 과거에 바닥이에요. 우리가 배울 때 그 얘기 했거든. 학급당 학생 수가 확 줄어들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고 선진국형으로 바뀔 거고 그렇죠. 학원에 아이들 내몰지 않아도 공교육 체제에서 이제 아이들 잘 케어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었거든. 네, 근데 네, 네. 자연스럽게 저출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렇게 조정이 돼가고 있는데 교육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수록 원래 개인 맞춤형 수업, 그러니까요. 개별화 교육이 가장 이상적이다 했을 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 관리될 수 있는 선진 교육 시스템을 갈 수 있는데 줄어드니까 또 예산도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가난할 때 예산 수준을 지금에 비하면은 뭐 훨씬 적은 그 예산으로 다 했겠지만은 네네. 그건 특별한 사정이었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하려면은 지금보다 예산을 더 많이 투자해서 맞아요. 그래야 사교육도 줄어들고 편차도 줄어들고 격차도 없어지고 맞아요. 이게 되는데 그냥 경제적인 시각입니다. 아까 신도시에서는 여전히 30명 이상 이렇게 좀 과밀되는 데가 있다 그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특이한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준비물이나 기자재 같은 게 이런 건 좀 오래됐는데 무조건 한 1인 1악기, 뭐 1인 1패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준비물을 집에서 안 챙겨와도 이제 학교에서 다 공급을 할 수 있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종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 스케치북 이런 거 안 챙겨오고요. 다 학교에서 주고 악기나 이런 것들 뭐 리코더처럼 입으로 부는 거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다 이렇게 주고 패드 같은 것도 이제는 저학년들도 1인 1패드 쓸 수 있게 좀 늘리는 추세라고 그게 하거든요. 네. 교육청에 따라 다릅니까? 예전에 제가 얼핏 들을 때는 네. 교육청 뭐 이렇게 교육감 달라요. 선거 나오면 그런 준비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교육청에서 무상 지원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네. 그 교육청마다 다른 거죠,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은 네. 근데 통일되어 있어요. 특히 그렇습니까? 그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보급률만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80-90%는 3학년 이상,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보급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급되어 있는 그러니까 군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M16이나 예. K2나 다 그냥 똑같이 소총 한정으로 집계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이제 태블릿 PC가 코로나 때 들어온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써보면 알겠지만 우리 스마트폰도 한 2년 쓰면 버벅대잖아요. 근데 그 공용으로 쓴 태블릿 PC가 이제 한 3-4년 될까 하는데
제대로 돌아갈지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드웨어고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될까? 제가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렇게 수업 조금만 태블릿 PC로 하다 보면 한 명만 선생님 와이파이 안 돼요 이렇게 손 드는 순간 그냥 그 순간 멈춰요. 네, 그냥 잠깐만 하면서 너희들 딴 거 하고 있어라고 가가지고 이제 막 조치해주면 그거 그러니까 인프라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고 그 맥락 끊기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선생님들도 그 준비를 충분히 해야겠네요. 그쵸.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잖아 적응력이. 야 그렇구나. 조금 전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의 변화 중에서 특히 이제 초등의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구제는 학교에서 다 지급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앞에 예전에 우리가 익히 봤던 문방구 있잖아요. 문방구. 네. 문방구 없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문방구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팔아? 그리고 다이소? 학교에서 다 구입을 도매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전에는 집에서 뭐 준비물 안 챙겨가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눈물 흘리면서 집에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뭐 자 같은 것도 팔고 다 막 이랬는데. 학교에 다 있어요. 이제는. 야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재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떡볶이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야, 거의 없죠. 이제. 낭만이 사라졌구나. 네, 삭막한 이 교육 현장. 그래서 좋아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그렇죠.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디지털 기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AI 디지털 교과서 나왔는데 요즘에 이게 뜨겁잖아요. 맞아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진짜 그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가 의무화돼서 확 밀려다가 좀 반발이 거세니까 뭐 학교에 선택한다. 여기까지 후퇴한 것 같은데 지금 법 제정에서 우리가 정식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하자 이러니까 또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강의를 계속 나가거든요. 예. 근데 갈 때마다 내용이 바뀌어져요. 선생님 학교에서 필수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다음에 강의 가니까 선생님들 이제 학교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니까 또 선생님들 이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어렵더라고요. 이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써보고 이제 개발 과정에도 참여해보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용한 도구는 맞아요. 유용한 도구는 맞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국가에서 정해줬던 거를 이렇게 쓰는 거였으면 지금은 약간 사기업이 만든 것들을 좀 비교적 공교육이 따라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개발하는 그 속도를. 근데 제가 최근에도 책에 쓴 거지만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 재정이 이렇게 어렵고 매년 이렇게 예산은 줄고 이렇게 되는데 그 돈으로 이제 그 구독료를 포함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이제 공급한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제 검증이 되냐라고 했을 그 때는 정도로 유용하냐 이거죠. 그 정도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 돈이면 그 돈이 딴 거 해도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 자료하고 교과서는 또 다른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참고 자료하고 교과서로 쓰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 교수님, 최 교사님은? 저는 이게 교과서로의 기능을 할 만큼 발전을 했나? 이거에는 조금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교과서라는 거는 초등학교는 한 교시가 40분인데 40분 내내 아이들이 보고 읽고 그 주 재료가 되는 게 교과서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40분 내내 이거를 보고 이거를 활용할 만큼의 그런 컨텐츠가 AIDT 안에 있을까라는 것도 조금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이거를 이미 시범학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약간 사용해보신 학교 선생님의 지도안을 봤는데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제 또 모둠으로 모여서 하다가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 좀 반복해서 지루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현장에서 지금 애들 AIDT가 아니라 디지털 활용 교육만 해도 아이들 간의 격차가 커서 그렇죠. 편차가 있죠. 네, 그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교과서로서라고 교육 현장에 던져놨을 때 이걸 정말 교과서로 사용하실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선생님들도 아까 저희 코로나 얘기했지만 선생님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좀 있으세요.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신 선생님들은. 그렇죠. 네. 이거를 나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어서 네, 바로 교과서로 투입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보시면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기술공학적인 발전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평가 원장을 있을 때 그때도 디지털 교과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디지털 교과서는 매우 단순하게 그렇죠. PDF 파일로 만들어서 교과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AI라는 게 붙어서 개인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 취지는 맞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이런 동의 절차를 밟거나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들어갔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금 그 교육청이나 이 예산 구조에 보면은 그 과부담 상태고요. 네. 세 번째는 아이들이 그런 디지털 기기에 너무 과몰입되어서 오히려 그게 더 사실은 문제도 오히려 있잖아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외국에서는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전면 도입한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그 영역에서 부족한 아이들에게 보충 자료로 제공하고 집에 가서 요거 해야지 와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반면에 수업 시간에 A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다 수업을 하는데 B라는 또 디지털 교과서가 있다. 그럼 어느 걸 중심으로 해야 될지 짧은 40분 시간 안에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가능할지 대단히 교사들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뭐 하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 간다? 이거는 대단히 어렵고 지난번에 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학부모들이나 이 반대 청원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하고 이 현장에서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좀 보완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 너무 이게 밀어붙이려고 해서는 현장이 오히려 황폐화될 위험성도 있다. 근데 요즘에 뭐 초등학생들 보니까 집에서 이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그 문제풀이식 그런 거는 많이 활성화돼 있더라고 이미. 그게 지금 이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하던데. 맞아요. 그거예요 이거. 그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는 제가 봐도 문제풀이식으로 만약에 돼 있다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이제 자기 주도적처럼 보이는 주입식 교육이란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막 눌러보면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 하죠.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 보면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 틀렸네. 다시 한번 해볼까?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 틀렸네. 동영상 볼까? 동영상 보고 그다음에 맞아요. 그렇게 돼 이것도 있어. 할까?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조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틀 안에서 좀 더 무한히 탐구하고. 발산하는 거잖아요. 탐구하고 발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갇혀서 그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러니까 사기업들이나 출판사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들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들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AI가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AI들 있잖아요. 예. 그런 수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엉뚱한 답을 할 경우도 있고 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치 코너도 AI로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맞아요. 그럴싸하게 나오지 질문이 너무 평범하게 나오면 답변도 너무 뻔한 얘기들만 나와서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렇죠. 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범 사업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참고 자료를 좀 해봐서 이게 이제 평가가 좋아지면 점차적으로 선택권을 넓히는 아니면 뭐 필수로 간다든가 이렇게 좀 가야 하는데 아무튼 좀 맞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두 분이 참샘 스쿨이라는 동아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크루 형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교사 연구회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연구회 뭐 30개 모집한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모아서 이제 연구회를 만들고 뭐 보고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 일체 없이 네. 선생님들끼리 전국 단위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같은 취미를 갖거나 교육적 방법이 비슷한.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같이 이제 그러니까 느낌이 동아리이면서도 네. 교사 연구회이면서도 약간 스타트업 느낌인 거예요. 네, 스타트업처럼 이제 출판사나 에듀테크 회사랑 이제 같이 콜라보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기획해가지고 제품을 낸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학교 밖에서 교실 안에서만 충실한 것도 좋은데 밖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영향력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SNS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요. 이게 벌써 10년 됐다면서요? 아, 맞아요.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교사들 우리가 이제 연수 그러잖아요. 예. 교사 연수 그러면 생각나는 옛날 방식은 모아놓고 집체식 교육하고 그랬는데 예, 세계적인 어떤 흐름은 이런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은 자기들끼리 연구의 방식으로 뭐 공부를 하거나 어떤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이 참샘 스쿨 같은 경우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이면서 전문적 학습 네트워크 하나의 단위에 하나의 학교 안에 매몰된 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도 하고 네.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지금 얘기하는 단체나 기관들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콜라보레이션하는 매우 사실은 그러네, 선진적인 좋네. 모델입니다. 교사들이 거기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도 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역량을 강화하는 네.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저는 야,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그림 판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수업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고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은 김찬명 네, 선생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디지털 교육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갑자기 1학년이 배정이 됐어요. 예. 1학년 맡게 돼서 해야 되는데 뭐를 해줄까 하는데 1학년 아이들은 한글도 모르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 거의 저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그려줬던 것 같아요. 아, 좋아하겠다. 진짜 좋아하겠다. 네. 그리고 특히 1학년일수록 되게 단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물티슈 닦는 거 하나도 그냥 물티슈로 닦어 이러면 안 돼요. 피세요. 이렇게 피세요. 따라 하라고 피세요. 한 다음에 이제 왼쪽 위에다가 두세요. 두라고 그러면 왼쪽을 모르거든요. 그럼 이쪽이 왼쪽이요. 막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 그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알려주는데 그래서 저희 단체는 이제 이런 그림, 그러니까 이미지 기반이긴 해요. 비주얼 싱킹이라고 해서 약간 아이들을 보면 이제 항상 뭔가 머리에 떠오를 때는 우리는 글자를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네. 이미지를.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하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하면 이제 영상도 될 수 있는 거고 콘텐츠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최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그림 판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시는 거죠? 네, 저는 시를 좋아해서 예. 시랑 시화랑 이렇게 같이 수업. 그래요? 야, 또 네. 품격 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반응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처음에는 네. 애들 시 진짜 싫어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림 같이 있고 또 그걸로 애들이랑 같이 이야기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신선해 하더라고요. 막 이런 시도 있어요. 뭐 되게 특이하다 하면서 이거를 약간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랑 뭔가 하나의 놀이처럼 하는 느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3학년은 시가 들어가고 지금 1학년은 그야말로 비디오 싱킹 뭐 완전 그림으로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하고 대체로 맞는 거라고 보는 데죠. 그러니까 되게 초등 저학년에서는 이미지로 그다음에 서서히 개념 단어가 생겨나고 개념화되는 추상화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매우 발달 단계에 적합한 수업 방법. 아니, 이렇게 수업하면 애들이 적어도 그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런 아이 없을 것 같은데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 수업에.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아니 그 1학년 애들은 뭐 저 질문하면 서로 답하려고 저요 안 그래요? 1학년만 하더라도 막 시켜달라고 하고 공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예. 막 발표를 하잖아요. 예. 이제 나름대로 골고루 했는데 예. 한 명이 이렇게 제가 안 시켜줬나 봐요. 예. 그래서 뒤에 뭐 이렇게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한 30명 있는데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귀여운 거야. 네. 아이씨 나 좀 시켜달라고 막. 그러다가 이제 3학년 올라가면은
3학년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3학년 몇 학년부터 그게 둔화되는 거예요? 5학년? 5학년부터 네. 약간 이제 노래 음악 시간에 이제 부르라고 해도 그냥 이러고. 아니 진짜? 5학년부터 사춘기에 오는 친구들이 그렇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잖아요. 일부 중학교 있잖아요. 올라가면은 띄엄띄엄 반장 정도가 눈치 봐가지고 답해주고 고등학교는 아예 질문도 없는 문제풀이식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싫어하지. 그러니까 진도나 합시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참 그 창의력이나 호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호기심이나 창의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제도 교육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하는 그런 방식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면서 활성화시킨다는 면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좀 널리 보편적으로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방식을 좀 접목해보고자 하는 초보 교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가끔씩 보면 막 어떤 교육 방식이 좋냐라는 얘기도 선생님들한테 다르거든요. 네.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한테 맞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일제식 수업. 그리고 정말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하는 수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잘 맞는다면 저는 그게 제일 좋은 수업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의 관심사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그 그림 판사할 때 아이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전 설명하면 방금 전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렸던 거예요. 네. 쉬는 시간에 그렸던 거 수업 때 할 때는 일부분 그려주고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그래서 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부분 살짝 그리고 다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채우는 스타일로 해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미술에 소질이 없는 선생님들은 가능할까요? 근데 방금 그림 보면요. 제가 연수 갈 때도 가끔씩 저거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면 사각형 2개만 이렇게 그리고 위에 와이파이 모형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특징을 잡아내. 일단 도전해 보면 아. 글자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글씨 배우는 거랑 이렇게 몇 개만 대표적인 거 말면 그다음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다? 네, 그렇게 그럼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참샘 스쿨을 찾으면 되겠군요. 그거 말고 저기 저 입회하기 힘들어요. 아, 입회하기 힘들어? 면접 보고 테스트해요. 면접까지는 안 보는데 그래도 저희가 인상도 따집니까? 이주 선생님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기수를 한 번씩 뽑아요. 아. 뽑는데 그래도 한 7대1에서 8대1 정도. 그러면 이런 참샘 스쿨처럼 네. 그런 동아리들이 꽤 많아요? 엄청 이제는 많죠. 2010년대, 2015년 이후로 예. 많이 생겨났어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 참샘 스쿨처럼 예를 들어서 뭐 역사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네. 예전에 뭐 학회나 이런 거하고 달리 예. 또 교사들 모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지역 사회의 무슨 문화재나 이런 것들 같이 발굴하고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문성,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 이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만 계시면 우리가 걱정 안 하잖아. 아니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희망이 교육을 자, 너무 그래.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열받는 거 여전히 정치 기본권 이거 제한돼 있잖아. 야, 나 이거 할 말 많아요. 이거 할 말 진짜. 많아요. 선진국에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가 선진국에서는 그 예를 들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자연스럽게 있게 돼요. 그럼요. 근데 그 토대가 뭐냐면 교사예요. 교사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 흔히 말하는 정당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교육을 앞장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직접적으로 그 선출직도 자연스럽게 리더십 인정받아서 많이 나가요. 그래서 그 공무원 조직이 탄탄하다 보니까 각 정당이 거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그 선출직으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아놔 버리니까 공무원들 정치 참여를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이 부작용이 엄청 큽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큰 건 이제 가끔씩 우려하는 건 그거거든요. 교실에서 수업하다 아이들을 세뇌시킨다. 야, 그런 건데 요새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 아동학대로 이제 잡혀가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선생님이 깡좋게 수업 시간에 뭐 어느 정당 찍어라 누구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할 사람은 없죠.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잖아. 그 한 3학년 전에 그 선생님 계엄이 뭐예요?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잘 이해는 안 가겠지만 뭐 대통령이 뭐 잡혀가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날 이제
아침에 3학년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희 현대사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다 6학년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 뭐 계엄 이런 단어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단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학부모님들이 걱정을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애들한테 최대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객관적인 사실들로만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제 항상 얘기하면서 한마디 하고 얘들아 근데 선생님이 이게 뭐 잡혀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얘들아 선생님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 3학년이니까 또 집에 가서 어떻게 전달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화가 되니까 거의 양비론 비슷하게 입장이 없고 맞아요. 그냥 있는 사실들 그대로만 양쪽의 입장. 이게 사실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거든.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 지금 계엄의 문제는. 이게 교사들이 저런 정치적인 기본권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 민주 시민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치 교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저 협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976년도에 독일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에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타협을 한다고 보이텔스바흐라는 소도시에서 서로 이제 협약을 합니다. 3대 원칙을 잡는데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한 그 방식처럼 뭐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강압을 하지 않는다. 강압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옳어. 이게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치하고 학문에서 논쟁적인 것은 계속 논쟁적으로 가르쳐라. 뭐 예를 들어서 뭐 A와 B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이게 현재 결정이 안 된 거라면은 교실에서도 그대로 하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강화해서 실천하는 이런 역량들을 강화시키라. 이 세 가지 원칙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한 그런 핫 이슈에 대해서도 이런 방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자기 의견 표현도 못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수업에 다루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게 나중에 뭐 저 정치의 기본권이 만약에 확대된다 치더라도 네. 아까 학부모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함부로 뭐라고 단정지어서 설명을 못하는 그런 위압감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창의적인 어떤 사람들의 사고, 비판적 어떤 인식 이런 걸 이제 길러줘야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사고력을 진작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아까 민주 시민교육이고. 그렇죠. 요 부분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선에서 이제 뭔가 답을 찾아야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교육, 또 양성평등 교육 그런 것들도 예. 못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성교육도 우리가 다 알기로는 옛날에는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실천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양성평등 교육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면 항상 이제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에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뭐 민원 들어오지 않을까. 항상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비론적으로 그런 게 있다더라 이렇게 네, 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이라는 게 지금 이제 정당 가입을 못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에 나가려면은 90일 전에 뭐 사직을 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교수하고 또 다르더만 그게. 네. 교육감 선거도 그랬었잖아요. 그럼요. 교육감 선거에 현직 교수들은 직을 유지하면서 나가고 예, 교사들은 90일 전에 네, 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교육감들 뭐 이렇게 하는 데에서 뭐 추천이나 뭐 댓글 다는 것도 다 걸리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카톡에 뭐 저 의견을 주거나 받거나 하거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것도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 이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진짜 완전히 똘똘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 작년에 김문수 지난번에 뭐 저 투표에 참여 안 했다가 야단맞았던 그 김문수 의원이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관련된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헌법을 손볼 필요는 없나요? 헌법은 상관없나요? 헌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고 헌법 31조 나와 있는데 그 중립성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헌이 나중에 개헌 정국이 펼쳐진다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정당 가입을 정치적 중립성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아니 제가 이제 비유를 그렇게 해요. 내가 그 수업 시간에는 종교 얘기하지 않고 뭐 특정 종교를 편들지 않고
퇴근 후에 절에 가든 성당에 가든 교회에 가든 그럼 내 종교 활동할 수 있잖아요. 주말에 할 수 있고 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특정 정파를 편향적으로 편들지 않고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퇴근 후에는 내 정치 기본 시민으로서 네.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그게 왜 문제냐고요. 아니 진짜 현장에서는 종교가 훨씬 심각해. 심각해요. 그렇잖아요. 재단이 또 종교 재단도 있고 막 사리밖에 그렇잖아요. 없는데. 그 뺑뺑이 돌려서 가는 거지 뭐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또 교사 단체들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난번에 미국 대선 보면은 클린턴이란다. 트럼프하고 바이든 쪽에서 네. 트럼프 바이든 이 선거 과정에서 바이든 쪽에 사실은 그 미국의 양대 교원 단체가 어마어마한 기금을 후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체 그런 거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교사들의 정치적인 그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막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거 뭐 반드시 이 정권의 이슈가 끝나고 나면은 이 법률 개정이나 그러겠네요. 헌법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뭐 교사 정치권 확대 관련해서? 그냥 저는 좀, 이게 확대가 된다고 해서 정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이 사람 찍어라든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없죠. 왜냐하면 학부모들한테 그죠. 시달려. 뭐 있다 하더라도 네. 있는 사람은 정치 기본권이 확대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치 기본권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거를 나의 가치관을 실현하면서 사는 게 이런 모습을 애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옳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애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 사안도 그렇고 사회적 사안도 그렇고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항공 참사 같은 거 일어났는데 그것도 뭐 있었어요. 관련해서 네. 막 뭐 이상한 가짜 뉴스나 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걸 답변을 해야거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이런 민주 시민 교육을 교실에서 안 배우고 한남동이나 광화문에서 배우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요. 대단해요. 유튜브들을 다 하고 있어서 유튜브에서 다 가짜 알고 뉴스에 많이 이렇게 진짜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논쟁도 하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내 의견을 표현하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연습과 훈련을 학교에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얘기들은 좀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두 선생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우리 뭐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어도 좋고 뭐 선생님들한테 동료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아이들은 좀 어리니까 이 방송 안 보고 아니면 뭐 일반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셔도 좋습니다. 한마디씩 하시죠. 그러니까 가장 교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전문가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OECD에도 이렇게 교육의 목적을 얘기하면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공교육의 목적이 뭘 거라고 생각하냐고 하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 아이들의 행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땡 이랬어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행복을 바라면 그냥 대충 집에서 유튜브 하나 보여주고 늦잠 자면서 인스턴트나 먹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굳이 자는 애 깨워서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뭔가 학교에서 배우라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OECD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 새로운 거를 만들고 갈등 해소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데 저는 딱 공교육에서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하면 이제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소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맞았다. 우리 아이가 괴롭힘 당했다 해서 바로 부모님이 개입해 버리면 그다음번에는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그거를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배우고 바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네, 우리 싫어했어. 부모님한테 고자질하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를 그리고 교사를 좀 믿어주면 그래도 요즘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사례도 그렇지만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아까 새로운 걸 배우는 거. 맞아요. 갈등 조정,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 네, 학교의 역할은 딱 세 가지. 그 중요한 얘기시네요. 우리 최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제가
매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학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이제 드리는데 이제 그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사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애들 냅두면 엄청 잘해요. 저희 반 애들이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처음 올라왔을 때 의자를 책상 위에 못 올렸어요.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6학년 가르쳤을 땐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1학기가 끝날 때 우리 의자 한번 올려볼까 했는데 애들이 다 올리는 거예요. 제가 따로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만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을 믿어주세요라기보다는 아이들의 갈등 조정 능력을 믿고 아이들의 책임감을 믿고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거에 부응해서 아이들이 더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믿어주시고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다. 아유,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우리나라 교사들은 세계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질적으로 우수하고 또 좋은 분들이 옵니다. 상위 5% 안에 있는 인재들이 학교 현장에 배치되는데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신뢰를 일단 해줘야 되고요. 그런 조금 전에 얘기한 전문성에 대한 어떤 노력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육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MZ세대의 젊은 교사들이 우리 학교를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그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원하고 또 부모님들이 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이 정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조금 견뎌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교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문화를 학부모님들도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희망차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MZ 세대 선생님들의 특성도 좀 살펴봤고요. 이분들이 그 창의적인 교육 방식, 생각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접해봤습니다. 희망이 있구나.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많은 분들 오늘 방송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